안녕하세요. 김수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그 군위안부 증언집을 조금은 이제 분석하려고 하는데요. 예, 일단 요 글의 모태가 됐던 거가 이제 2011년에 다른 그 연구밴드 사문사 워크숍이라고 하는 냉정과 서발턴이라고 하는 워크숍에서 메모 형태로 발표가 된 적이 있었고, 그 중에 일부를 오늘 조금 글로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발표 직전에 이걸 이제 PPT로 바꾸셨다 그랬는데, 저는 이제 원고를 넘기고 난 다음에 다시 이거를 수정을 해가지고 PDF 상에서 또 수정하는 굉장히 그 김옥미라 선생님을 너무 제가 괴롭혔는데, 그래서 지금 상당히 또 많은 부분은 좀 빠졌어요. 지금 이렇게 너무 글이 이게 그 얘기거리가 너무 많아지는 것 같아서. 어쨌든 그 부분은 뭐 간단하게 발표 중간에 언급을 하겠습니다. 어떤 거를 제가 뺐는지. 제가 이제 이 글을 제목을 너무 좀 거창하게 달아서 이 거창함 때문에 제가 조금 힘들었는데, 트라우마를 재현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위안부 증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그것을 제가 이제 증언 4집이라고 일컬어지는, 즉 기억으로 다시 쓰는 역사라고 부제가 붙여진 그 증언 4집에 제가 이제 2년간 활동을 했었는데, 그 증언집에서 또 증언 활동이 이제 시도했던 구술생애사적인 인식론과 또 방법론이라고 하는 거를 전격적으로 수용해서 증언 텍스트를 이제 다른 방식으로 생산해 보고자 했고, 이제 그랬을 때 우리가 느꼈던 어떤 아포리아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를 오늘도 이제 그 1세션에서 그런 이 논의가 됐었는데, 결국 증언 채록 또는 뭐 어떤 구술 생애라고 하는 것을 대안적인 역사 쓰기 또는 새로운 역사 쓰기라고 하는 것으로 어떻게 변환시킬 수 있는 것인가, 또는 그 역사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바꿀 수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가 사실 우리 가장 기본적인 우리 오늘의 그 주제를 관통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문제와 관련해서 뭐 느꼈던 단상 정도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이제 제가 이 증언 활동을 한 게 벌써 이제 증언집이 2001년에 나왔고, 제가 1999년부터 했으니까 굉장히 오랜 사실 세월이 흘렀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 증언 활동 2년 하고 난 다음에는 이와 관련한 글을 쓴 적은 없고, 윤종호 선생님을 인터뷰하는 거 정도, 이런 정도로 제가 그냥 지면에서 발표를 했었는데, 그래서 주변에서 계속 얼쩡거리고 있었는데요. 제가 느끼는 굉장히 어떤 오랫동안 느꼈던 답답함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2000년 이제 법정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건데, 또 도쿄 2000년 법정을 특히 이제 계기로 해서 일본에서는 역사 쓰기라고 하는 문제가 사실 군위안부 문제라고 하는 것과 동아시아의 어떤 냉전 시스템, 그러니까 식민주의와 냉전 이라고 하는 맥락에서 역사 쓰기 문제를 전격적으로 논쟁하는 사실 계기가 됐고, 거기에 페미니스트며 뭐 역사 수정주의 인식론 논쟁이며 굉장히 많은 논쟁이 됐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글들이 생산된 것으로 알고, 웬만한 지식인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다 글 한 편씩을 냈을 정도로 사실 그렇게 그 파장을 가져왔고, 그것이 논쟁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한국 사회에서는 참 아쉽게도 그런 식의 논쟁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초기에 여성 운동계 내에서의 내부 논쟁, 민족주의냐 뭐 여성주의냐 이런 정도의 논쟁 이외에, 그 이후에는 사실은 그런 역사 인식론의 문제를 다시 묻는 이런 문제로 심화되거나 확충되지 못한 채로 많은 사람들은 그냥 우리는 다 알고 있는 문제고, 그냥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식인도 그렇고 사실은 사회 대중적인 차원에서도 그렇고 그런 것을 이제 저는 느끼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 문제가 왜 이렇게 어떤 궁벽함이라고 하는 상황으로 어떤 걸 돌파하거나 이거를 우리가 오늘 성찰 굉장히 많이 얘기했는데, 사회적이고 학문적인 성찰의 문제를 이것으로 이 전환의 힘으로 왜 이것이 이렇게 확 가지 못할까, 이런 문제들을 조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의식으로 사실 이 글을 조금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서론에서는 군위안부 문제는 우리가 이제 잠깐 이 내용을 요약을 하는 건데요, 이 발표에. 일단 군위안부 문제가 일종의 어떤 통약 불가능한 담론적 위치다가 이런 연루된 사건이고, 어떤 집합적인 트라우마, 개인적 트라우마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의 역사적이고 집합적인 트라우마죠. 이런 것들을 간직한 경험이라고 하는 건 뭐 다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증언의 불가능성을 배경에 들이고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어떤 위험한 일이다
위험하다라는 표현들을 했었죠. 왜 위험하냐면은 아직도 극복되지 않은 이념들, 아직도 극복되지 않은 체제라고 하는 것들 사이에 통합 불가능함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어떤 협력, 방조, 뭐 어떤 식으로도 다 연루되어 있고, 그 개인들이 그런 그 개인들의 다층적인 경험을 다시 불러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그런 어떤 기억하기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증언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증언집의 출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걸 당시에는 이제 정신대 운동이라는 말로 표현했는데, 그런 군위안부 운동 역사의 초기부터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그 군위안부 운동의 역사적인 국면하고 증언 연구라고 하는 것은 뗄 수가 없는 그런 관계에 놓여 있고, 제가 이제 그 참여했던 증언 4집이라고 하는 것도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시도했던 약간은 새로운 그런 증언 연구라고 하는 것도 이런 역사적 맥락에서 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그 이론적인 어떤 문제 틀하고 실제로 증언 활동 그리고 증언 텍스트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굉장히 관련이 돼 있다, 내적으로 관련돼 있다라는 말씀을 그 생각이 제 이 발표문의 어떤 기본적인 틀인데요. 그래서 초기에는 이제 그러니까 크게 보면 두 가지의 경향으로 이론적인 문제틀이 나눠져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반일 민족주의, 식민지 유산, 뭐 인권론 이런 식의 경향의 한 묶음이고, 또 다른 한편에는 이제 가부장제론, 전시 성폭력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비판과 경합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증언 1집부터 3집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체제와 표현에 다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참여했었던 그 1999년에 결성된 증언팀의 경우에는 이런 그 선배 연구자들이 개척해놓은 성과를 기반으로 이론적으로 볼 때 포스트 식민주의론이라든가 뭐 구술 생애사 방법론을 증언 연구에 결합을 했지요. 그래서 이 글에서는 그동안 이루어진 증언 연구를 그 역사 인식론적인 문제 틀과 관계 속에서 살펴보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역사적인 계기를 90년대하고 2000년 법정 국면의 시대로 나누고, 그리고 대표적으로 증언 4집까지 정도를 분석을 해보고 인식론적인 어떤 논점을 조금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이제 그 트라우마를 재현한다라고 하는 것을 새로운 역사 쓰기로 온전히 전환할 때 무엇이 필요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저는 공감적 청중이라고 하는 문제가 여전히 요청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논점을 조금 제기하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그 윤종옥 선생님 얘기인데요. 제목을 소설과 증언이라고 잡았습니다. 저는 윤종옥 선생을 그냥 뭐 영웅 이런 뭐 우연적인 이런 인물이 등장한 게 아니고 사실은 일종의 서발턴 여성 지식인의 등장이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보냐면 조금 쭉 긴데요. 그러니까 이제 핵심이 이제 뭐냐면 이분만 그 얘기를 들었던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위안부라는 사건이 엄밀히 말해서 완전히 잊혀진 사건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다 윤종옥 선생님이 다 얘기한 것처럼 다 아는 만한 사람은 다 알았고 소문도 흉했는데 왜 이 사람이 그거를 잊지 않고 문제를 제기했는가라고 하는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거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래서 이 선생님이 처음에는 학술 연구를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뭐였냐면은 이분이 역사가나 사상가가 나와가지고 언젠간 연구를 해줄 거라고 기대를 했다는 거예요. 70년대가 되면 사회가 좀 안정되면. 근데 아무도 안 나오더라. 그래서 그럼 본인이 그러면은 그냥 소설이라도 한번 써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다가 이 문제를 접하게 돼서 운동가이자 이제 학자의 길로 이제 그러니까 연구자의 이 문제와 관련해서, 그래서 이분은 영문학자이기 때문에 아무 관련이 없는, 학문적으로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인데 여기에 이제 뛰어든 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48쪽으로 가겠습니다. 왜 그녀는 잊지 않았느냐? 왜 그걸 들추려고 했느냐? 그걸 감히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으면 뭐 하지도 못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이분이 그 소설을 쓰려고 했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위안부 사건이 놓여있던 굉장히 여러 맥락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해방이 되었지만은 친일 과거사가 청산되지도 못한 남한 사회에서 어떤 역사학자도, 어떤 사회과학자도, 어떤 지식인도 그런 그 대동아 전쟁의 그분 표현을 어둡고 춥고 진눈깨비 내리는 것 같은 그런 그 포화에서 어리고 힘없는 식민지 여성을 겪어했던 그런 참상을 발산하지 않았죠. 그리고 대중들은 이를 애써 기억해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1980년대에 한국의 역사학계에서 누군가가 이 문제를 발굴하고 제기를 했다면은 아마 실증주의와 민족주의라고 하는 거대한 벽 앞에서 이거는 무시되거나 증거 부족으로 묻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이 영문학자였기 때문에, 여성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여성운동, 아주
아주 마이너한 여성운동이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서둘러 묻히지 않을 수 있었고, 급기야는 나중에 이제 최초의 공개 증언자인 김학순 여사가 나올 수 있었던 게 아닐까. 그래서 윤종옥은 엘리트층에 속했지만 언제든지 전시동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식민지 백성 그 자체가 자기가 여성이었고, 그래서 그가 가진 동질감과 그 부채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문제로 설명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뭐냐면은 윤종옥은 여성 교수였지만 역사학자가 아니고 영문학자였다는 거. 그래서 그 사람이 이 문제를 들추겠다고 했을 때 말리는 이가 없었다라는 거. 그래서 이 알고도 모른 척했던 사람들이 그런 사건과 진실을 드러내는 첫 번째 수단으로 연구한 논문이 아니라 소설을 생각했다는 거. 그래서 이 영문학이라고 하는 게 윤종옥을 사로잡은 그런 한국의 역사적인 체험을 밝히는데 어떤 도움도 줄 수 없는 학문이었다라는 거. 결국 넓은 의미에서 자신의 삶을 표현할 언어를 갖지 못한 상실 식민지 지식인의 모습이죠. 하여 대신 선택하려 했던 길이 소설이었던 거고, 물론 소설을 쓰진 않았습니다만, 그럴 필요는 없었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영문학자 윤종옥은 서발턴 지식인이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과감하게 얘기해 봅니다. 그래서 이 서발턴 여성 지식인이 처음 내려했던 그 낮은 목소리가 소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사실 이후에 이어진 기나긴 위안부 운동의 역사에서 증언이 처하고 있는 자신의 역사적인 필연적인 운명을 예고하고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다음으로는 벌써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크게 이제 두 파트입니다. 그래서 1집에서 3집까지 그리고 4집에서의 논의를 이제 보는데요. 1집에서 3집까지는 이제 기본적으로 진상 규명이라고 하는 틀 속에서 증언이 위치가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것을 하나의 살아있는 자료다 이렇게 이제 굉장히 보았고, 그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었죠. 문서 자료를 확인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실제로 이제 증언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증언 채록을 하는 기본 관점이 조사 지침이라고 하는 표현, 이건 조사죠. 증언을 듣는 게 아니라 조사하는 것이고, 그것에 구체적으로 조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내용에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제 질문 중심으로 이제 구성이 돼 있고, 어떤 확실한 어떤 것을 이제 검증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절차들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증언 1집을 냈던 초기의 운동가들이 사실은 증언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복잡함이라고 하는 걸 이미 체감하고 있었다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와서 다시 꼼꼼히 보니까 그런 게 다 좀 보여요. 그래서 결국 트라우마를 재현한다는 게 뭐고, 그때 그 기억을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다뤄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이분들이 다 겪었던 거죠. 겪었다라고 하는 거가 이제 여러 가지 뒤에서 다른 어떤 편집의 어떤 변 같은 거에서 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앞에서 다뤘고, 그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기억의 문제를 어떻게 다룰 거냐라고 하는 문제에서 어쨌든 당시 연구자들은 기억이라고 하는 거를 굉장히 공식 문서 자료에 비해서 불완전하고 낮은 신뢰도를 가진 자료로, 또는 그런 거를 이제 자료를 이제 제공해주는 정보원으로 접근하는 그런 어떤 역사계의 객관주의적 인식론, 이른바 이런 걸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부인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뭐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경우라든가 논리적 부적합성을 제거하려고 했다라든가 이런 표현들이 막 나와요. 그런데 이제 51쪽으로 가면은요. 그래서 이런 인식과 접근에 따라서 증언 1집의 텍스트라고 하는 것이 연구자가 증언자의 진술을 재구성해서, 우리가 우리말로 이제 뭐 가필했다라는 표현을 하지요. 그래서 가필해서 재구성해서 연구자가 서술을 하게 됩니다. 증언자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피해자의 말과 연구자의 말이 구분되지 않고 어떤 햇다채로 맺는 문어체라든가 이런 것들이 쭉 나오게 되고, 내용을 보면은 그 내용도 이른바 위안부로서의 경험이라고 우리가 속칭 알고 있는 그 통념에 맞춰서 동원부터 위안소 생활, 거기에 딱 초점을 맞춰서 그걸 중심으로 연대기에 따라서 쭉 정리를 해주는 그런 어떤 서사 형식을 띠게 되지요. 그리고 이제 뭐 면접기라든가 이런 거는 그 1집에서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오늘날의 관점에서 구수생애사라고 하는 걸 다 알고 있는 이런 관점에서 얼마나 문제가 많을 수 있어요, 증언 1집이. 하지만 이미 그때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우리의 문제 지점들을 연구자들이 증언 텍스트 바깥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피해 문제라고 하는 게 위안소 경험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문제가 아니라 인생 전체를 통과하는 문제다. 인간 자체를 짓밟는 문제다. 이런 문제를 다 느끼고 있었고, 하여튼 그래서
이런 이 일집이 나온 이후에 비판들이 쭉 있습니다. 격려도 있었지만 그래서 이런 그 비판을 수용해서 특히 어떤 연구 참여자를 또는 증언자를 대상화한다 이런 표현들 이런 거라든가 또 연구자와 그 연구 참여자 또는 증언자의 말이 구분되지 않는 거 이런 부분들을 이제 받아들여서 일정하게 이제 원칙을 수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약간 이제 어떤 구어체적인 거를 표현하려고도 했지만 가필 형태를 바꾸진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이 증언 체제가 이제 조금씩 변해가는 3집까지. 근데 이 변해가는 것의 내용은 어떤 약간의 동요가 있었던 거죠. 즉 원천으로서 새로운 그 역사 쓰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독특한 영역으로서의 증언이라고 하는 거하고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 이 사이에 동요가 있었는데 저는 이 동요 때문에 사실은 증언 내용 텍스트를 보면은 굉장히 역설적으로 다층적인 것들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그 발견 중에 보면은 뭐 조선인 그러니까 일본 정부만 미워하는 게 아니라 조선인 협력자에 대한 분노가 엄청나게 또 표출이 막 군데군데만 된다든가 그리고 뭐 일본 군인하고도 뭐 정을 나눌 수도 그런 얘기도 막 나와요. 그리고 뭐 귀국 뒤에 유학 생활을 했다라는 얘기도 막 슬금슬금 나오고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위안부 상이라고 하는 것 또는 민족주의 서사에서 이럴 것이다라고 하는 것과는 그 배치되는 것들이 사실 곳곳에 조금씩 이렇게 그 흔적들이 쭉쭉쭉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제를 북한의 어떤 증언집하고 그 비교를 해본 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진상 규명이라고 하는 목적 하에서 일정하게 객관주의적인 이 역사 인식론이라고 하는 문서 중심의 이런 거를 어느 정도는 공유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실제로 만나보니까 그렇게는 접근이 안 되는 것 같은 이 동요하는 사이에서 우리가 막 분투하면서 만들어왔던 3집까지가 있고 이제 4집에 오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2000년 법정의 국면으로 바뀌면서 저는 사실은 이 문제가 이런 사회적인 변화, 사회적인 어떤 분위기, 그 다음에 학계에서 만들어졌던 어떤 분위기 이런 것들을 성과를 수용할 수 있었던 이런 그 국면적인 변화가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00년 법정이 이제 만들어지기로 결정이 되고 난 다음에 굉장히 폭넓은 분야의 사람들이 충원이 되고 이렇게 새로운 피가 한마디로 수혈이 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그 새로운 피 중에 하나로 이제 저 같은 사람이 살짝 들어갔던 건데 여기서 이제 제가 이 주목하는 거는 그 당시 이제 여기 왔던 사람들은 결국 증언팀의 구성 그 암흑 속에서 길을 내야 하는 그 이제 운동가 초기의 운동가 그런 그 부담을 지지 않은 채로 위안부 문제의 성격을 이제 조금 다르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면 뭐 좀 더 깊이 좀 잘 제대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 또는 뭐 증언 연구 방법론도 정말 구술생애사 또는 여성학적인 어떤 이 인식론을 더 깊숙이 수용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것들을 좀 과감하게 들여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저희가 공부를 좀 하면서 관심을 가졌던 것이 뭐냐면은 그 트라우마적인 경험을 재현하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좀 기존에 나왔었던 어쨌든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를 봤어요. 특히 저희한테 영향을 많이 줬던 게 그 홀로코스트를 주제로 한 다큐멘터리 선택과 운명이라고 하는 이 다큐멘터리인데 이 다큐멘터리가 뭐냐면은 말을 별로 안 해요. 이 다큐멘터리 홀로코스트인데 자기 부모를 찍었는데 말을 안 하고 시계 소리만 아까도 시계가 나왔는데 똑딱 시계 소리가 그 다큐멘터리에서 가장 큰 소리예요. 그 아버지 어머니 홀로코스트 경험자인데 말을 거의 안 해요. 도대체 이때 그 홀로코스트 경험자에게 침묵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를 정말 이 다큐멘터리가 저희한테 그냥 완전히 그냥 압도시켜줬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결국에는 이 증언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과거와 현실이 어떻게 넘나드는 거냐, 언어화되지 않은 침묵과 그 표정, 이래 뭘 말하고 있는 거냐,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항상 이분이 나갈 때 보면은 자물쇠를 한 5개쯤을 막 채워요. 이런 것들만 쭉 보여주거든요. 뭐 하여튼 이런 부분들, 이런 걸 이제 시각적으로 이제 재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굉장히 중요한 영감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과정에서 조사 지침이라고 아까 일컬어졌던 거를 상당 부분 수정을 해서 면접 지침이라는 표현으로 바꾸게 되고 그 내용도 상당히 바꾸게 돼요. 그래서 3가지 점이 달라지게 되는데 첫째 뭐냐면은 나중에 저희가 이제 집으로 낼 때. 직원 텍스트를 낼 때 이제 묻기에서 듣기로라고 하는 그 일종의 문구를 만들어 가지고 제 앞에 서문 앞에 두게 되는데 이것이 가장 증언 면접의 근간이 되는 원칙이 되겠죠. 두 번째가 증언자의 주도성입니다. 그러니까 증언자로 하여금
그 사람들이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게 하자라고 하는 이 문제. 그리고 세 번째가 녹취록을 작성해야 된다. 놀랍죠? 그전에는 녹취록을 작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원칙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았어요. 녹취록을 작성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어떤 양식으로 할 것인가를 적시를 하고, 그리고 그 녹취록 작성 시 매번 면접할 때마다 인상기를 반드시 남길 것이라고 하는 걸 명문화해서 저희가 안에서 공유하고 그렇게 실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이 되면서 이 증언 팀이라고, 증언 활동이 증언 텍스트를 만드는 책을 만드는 것으로 이제 성격을 바꾸면서 새로운 국면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녹취록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만들었는데, 이 녹취록을 증언 텍스트라고 하는 것을 바꾸는 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거냐. 앞에서는 다 가필했다, 연구자가 뭐뭐뭐 했다, 언제 태어났다 이렇게 했는데, 그럼 그렇게 하지 않는 방식으로 증언을 텍스트를 만든다고 하는 게 도대체 어떤 모양이 나와야 되는 거냐. 답이 없었죠. 그 답이 없었고, 답이 없지만 그냥 녹취록을 무조건 읽자. 뭐 하여튼 그렇지만 이제 이론적으로 조금 도움을 주는 거는 있었어요. 루스 베아 같은 사람이 쓴 그 트랜슬레이트 워먼이 그런 대표적인 것이었는데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따옴표를 계속 치어가지고 증언을 채록하는, 이렇게 인용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저희가 거기서 이제 인용을 한 건데, 어쨌든 그래서 그 어떤 결과를 예단하지 않은 채 이제 계속 녹취록을 읽으면서 증언 텍스트를 생산하는 과정에 들어간 겁니다. 이 텍스트 생산하는 과정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은, 이거는 자르고 이어붙이는다라는 거죠. 가필하지는 않고 자르고 이어붙인다. 그럼 자르고 이어붙이는 건 누가 하는 거냐? 연구자가 한다라는 거죠. 거기 그 자르고 이어붙이는 방식 속에 연구자의 시선과 해석이 들어가는 것으로 저희는 결론을 받고, 그리고 그때 그 시선이라고 하는 거를 도대체 어떻게 형성되는 거냐 했을 때, 저는 두 가지인데, 하나가 이제 에스프리를 발견한다라고 저희가 표현을 했어요. 그 증언자가 고유하게 자기 자신을 재현하고 있는, 자기를 해석하고 있는 그 고유성을 에스프리라고 보고, 또 한편으로는 특정한 기억의 지도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 아까도 뭐 서사 구조들 말씀하셨습니다만 반복되는 기억의 지도들이 생긴다. 그거를 보니까 그게 보이더라. 그 두 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자르고 이어붙이는 편집이라고 하는 방침을 정하게 되고 생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다루지 못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가 그 5절에서 정리한 것은 그 인식론적인 쟁점을 제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한편에는 일단 그 2절로 그 59쪽으로 가면은요, 묻기에서 듣기로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뭐냐라고 하는 거에서 저희가 이것을 어떤 정서적인 자세라든가 윤리적인 태도나 기법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이 사실은 지식의 본성에 대한 급진적인 인식론을 포함하는 문제였다라는 거를 상기를 시키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것이죠. 새로운 그 역사라고 하는 것의 원천으로서의 증언이라고 하는 문제로 보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증언을 듣는 행위, 듣기의 의미가 그런 것이었던 거고요. 그래서 60쪽으로 가면은 뭐 다 알려진 얘기입니다만은, 그러니까 그 이른바 스피박이 말하는, 서발턴이 말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결국 제가 보기에는 저희가 이 증언집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일종의 대화적 관계로 보는 겁니다. 이 대화라고 하는 것은 결코 완결될 수 없는 대화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완결될 수 없음이라고 하는 그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 태도를 듣기라고 하는 태도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경험에서 재현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경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경험에 대한 사실성의 신화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그래서 경험이 곧 사실은 아니다라는 거죠. 경험은 언제나 해석된 언어일 뿐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래서 경험이 아니라 재현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과 기억과 침묵, 이 모든 것은 재현인데, 이 재현이라고 하는 것을 그 재현은 결국에는 증언자의 재현과 그리고 연구자의 재현이 같이 만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상호주관적인 서로가 경계에서 만나는 이런 그 차원에 있는 것으로 저희는 보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현을 하는 거하고 누군가를 대표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긴장이 있다. 이거는 절대로 환원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서발턴을 완전하게 재현할 수 있다라고, 완전하게 대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어떤 환원의 어떤 해석을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거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이제 공감적 청중의 어떤 여전한 요청됨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위안부 증언집이 한국의 역사 쓰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라는 이제 질문을 관통하는 건데요. 저희 이 증언 사집에서는 위안부 증언 텍스트가 또 일련의 연구가 한국 사회 역사 인식에 있어서 어떤 식민적인 앓음을 해체하고 뛰어넘어서 새로운 앓음을 만들어내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으리라 희망을 했는데, 하지만 냉정히 말해서 그렇게 성공적이라 보이진 않는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위안부 운동의 정치적인 위상은 확고해졌지만 구술 증언을 통한 서발턴 역사 쓰기의 패러다임을 전환시키는 그런 파고가 그렇게 높았는가, 이런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런 문제 있을까라고 했을 때, 여전히 일단 사회적인 담론 수준에서는 그 손녀딸 할머니의 관계라고 하는 사실 구조에 계속 머물러 있다. 그러니까 열심히 듣고 이해를 막 열심히 해주고 막 이런 그 이해를 하는 이 손녀딸의 위치라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조금 이런 복지적이고 인간주의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접근을 넘어서서 식민주의와 가부장제의 어떤 복합적인 속사를 뿌리로부터 이해하는 것. 그리고 여기에 연루되어 있는 사실 한국 사회 구성원들의 면면 또는 역사적인 망각을 하고자 하는 그 욕망까지를 해부하게 해주는 그런 것으로 나가지는 못한 것 같다. 그래서 그 문제를 결국 성찰적인 극복을 하려면은 그 홀로코스트 문제를 다룬 라카프라 얘기를 잠깐 언급을 했는데, 두 가지 경향을 우리가 이제 극복해야 된다. 하나는 완전히 고착되는 태도이죠. 즉 증언이라고 하는 걸 완전히 완전히 증언은 곧 그냥 진실이야, 이렇게 어떤 희생자와 동일시하려는 경향도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한편으로는 기억이나 트라우마 이런 것들을 굉장히 퇴행적인 걸라고 취급을 해가지고 증언을 제한적인 보충 자료로 취급하는 태도, 이런 것도 역시 비판을 했습니다. 이제 그랬을 때 어떤 성찰적 극복이라고 하는 것이 집합적으로 일어나야 하는데, 그럴 때 사실은 공감적 청중이라고 하는 것들이, 즉 묻기에서 듣기로라고 하는 이 문제를 충분히 내재화하는 주체들이 나타나야 되고 확산돼야 된다. 그리고 윤정옥이라고 하는 사람은 최초의 그런 공감적 청중이었다라는 거죠. 이것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확산시킬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